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강필성 교수입니다. 오늘은 다별형 분석의 네 번째 챕터 차원 축소 Dimensionality Reduction 중에서 두 번째 꼭지인 변수 선택에 대한 방법론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시 한번 차원 축소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간략하게 설명을 복습하고 넘어가자면 우리는 이제 이러한 데이터가 존재한다라고 하겠습니다. X라는 데이터가 존재하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Y라는 정보가 존재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Y는 fx라는 어떤 설명 변수 X들을 통해서 종속 변수인 Y를 잘 추정하는 함수인 F를 찾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여기에 있는 변수의 개수가 너무 많고 비효율적이니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객체 수는 같되 변수의 수는 훨씬 더 적은 이러한 형태의 X'을 만들고 싶은 겁니다. 이 X'이 가져야 되는 조건은 뭐냐면 당연히 여기를 변수의 개수를 D'이라고 하고요. 이 첫 번째 원래 오리지널 데이터의 변수의 개수를 D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D보다는 D'의 수가 값이 작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용하는 변수의 수를 적게 사용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 X'을 가지고 만든 F' 여기서는 G라고 하겠습니다. GX'이라는 함수가 있을 때 처음에 만들었던 요 Y는 fx라는 함수와 요 예측 모형과 두 번째로 만들었던 Y는 gx'이라는 예측 모형의 성능이 거의 비슷해야 된다라는 두 가지 조건을 갖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왕이면 유사한 성능 또는 정확도를 나타내면서 훨씬 더 효율적인 개수의 변수 집합을 찾자. 이게 바로 Variable Selection Method. 이 챕터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방법론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할 텐데요. 변수를 선택하는 관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존에 존재하는 변수들 중에서 어떤 조합이 가장 최적일 것이냐를 판단하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첫 번째로 시도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하게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exhaustive search, 전역 탐색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말로는 전역 탐색이라고 하고요. 전역 탐색입니다. 이 전역 탐색이 하는 일은 모든 가능한 조합들에 대해서 다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우리가 선형 회귀 분석을 한번 만들어 본다고 할게요. 그러면 원래 변수가 x1부터 x3까지 3개가 있었으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y hat은 베타 0 hat 더하기 베타 1 hat x1 더하기 베타 2 hat x2 더하기 베타 3 hat x3라는 오리지널 이 선형 회귀 분석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변수를 각각을 개별적으로 하나씩만 사용을 해서 만드는 모형 하면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겠죠. 또는 전체 세 개의 변수들 중에서 두 개의 조합들을 이용해서 만든 모형 하면은 또 세 개가 나오겠죠. 그리고 모든 변수를 사용한 모형 이렇게 총 가능한 7가지의 회귀 모형을 만들어서 그 중에 가장 좋은 또는 우수한 성능, 여기서의 성능이라는 관점은 회귀 모형 관점에서 봤을 때 뭐 adjusted R-square 같은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통해서 가장 적합한 조합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만약에 모든 변수 3개를 썼을 때보다 x1이라는 변수와 x3라는 변수만을 사용했을 때가 더 수정 R제곱합이 높다면 이 두 개만 쓰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라는 결론이죠. 자, 이게 바로 exhaustive search의 방식이고요. 알고리즘이랄 것도 없습니다. 그냥 모든 가능한 경우의 수를 다 따져보자 라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가능한 수를 다 따져보게 되면 어떠한 문제가 근데 현실적으로는 발생을 하냐면 자 보세요. 변수가 3개일 때 우리가 탐색해야 되는 경우의 수가 7개였습니다. 이거를 확장을 시켜보면 변수가 n개일 때는 우리가 탐색을 해야 되는 경우의 수는 2의 n-1개가 됩니다. 왜 2의 n-1개냐면요. 각각의 n개의 변수마다
사용한다와 사용하지 않는다 두 가지의 경우일 수가 있으니까 이의 n승이고요. 모두 다 사용하지 않는다를 빼면 요거를 하나를 빼야 되는데 그게 이 빼기 1이 됩니다. 그러면 2의 n승 마이너스 1개의 조합을 탐색을 해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왜 불가능한지를 한번 간략한 예시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그림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x축은 여기서 보는 x축은요. number of variables니까 변수의 개수입니다. 0부터 시작을 해서 160까지 20단위로 끊어져 있고요. y축은 number of models에서 로그 스케일입니다. 잘 봐주세요. 선형 스케일, 리니어 스케일이 아니라 로그 스케일입니다. 자, 이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전역 탐색을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시간이 소요가 되느냐라는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 컴퓨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는 1초당, 초당입니다. 초당 10,000개의 선형 회귀 분석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탐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능을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선형 회귀 분석이 아니어도 되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방법론 중에서 선형 회귀 분석 기준으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변수가 여기서 보는 것처럼 20개가 있다라고 하면 이 20개하고 연결된 선을 잘 보면요. 이 2의 p승 마이너스 1승이 첫 번째 빨간색 직선보다는 좀 위에 있습니다. 첫 번째 빨간색 직선은 1분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1초에 10,000개를 사용을 할 수가 있으면 10,000개를 테스트를 할 수가 있으면 20개 정도 변수가 되는 이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전역 탐색을 하는데 1분 정도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변수가 만약에 40개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요 40과 만나는 점이 여기가 어디냐면요. 세 번째인데 세 번째 빨간색 선은 1년이에요. 로그 스케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세 번째하고 네 번째 빨간색 선 사이의 이 차이는 3000년입니다. 세 번째는 1년인데 네 번째는 로마의 기원이거든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심지어 1초에 10,000개의 모델을 평가할 수 있는 컴퓨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수 40개짜리 데이터셋에 대해서 전역 탐색을 지금 당장 코딩을 해서 엔터 딱 눌러 놓으면 내년 이맘때쯤이 돼도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 탐색을 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사태의 심각성이 이제 좀 보이죠.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변수가 60개일 때를 한번 또 가볼게요. 변수가 60개일 때 해당하는 요 선을 보면 이 제일 위에서 세 번째 줄 바로 아래인데 이게 뭐냐면 공룡이 멸종하는 시점입니다. 현재 시점으로 해서 6,500만 년 전 뭐 이 정도가 되겠는데요. 이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이 되는 거죠. 변수가 딱 60개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점입 가경으로 가면 이제 최악의 상황으로 가면 변수가 80개만 되면 요걸 쭉 올려버리면 어디까지 되냐면요. 빅뱅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우주의 근원만큼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도 기다려도 단지 80개짜리의 변수만 있는 데이터셋의 전역 탐색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전역 탐색 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찾아가야 될 이 상황은 어떻게 되냐면요. 핵심적으로 그림을 하나를 그려보자면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제 X축과 Y축이 있을 때 X축이 소요 시간입니다. 시간이라고 하겠고요. Y축이 어떤 특정한 성능 지표라고 하겠습니다. 얘가 회귀 모형일 때는 R2가 될 수도 있고요. 분류 모형일 때는 AUROC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 Exhaustive Search는 약자로 쓸게요. ES라고 쓴 요 방법론은 시간이 무지무지 많이 걸립니다. 어마무시하게 많이 걸리는데 항상 퍼포먼스는 최적을 보장을 합니다. 당연하겠죠. 이론적으로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경우의 수를 다 따져가지고 가장 좋은 거 찾았으니까 그게 항상 최적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너무 시간이 현실적으로 많이 걸리니 시간을 최대한 땡기면서 성능의 저하는 좀 없도록 유지하거나 더 좋아지면 좋아질 수는 없고요. 유지하면 좋겠지만 항상 하나 얻는 게 있으면 하나를 내어줘야 되는 게 있으니까 결국 시간을
매우 많이 줄이는 대신에 약간의 성능 저하만 허용하는 방법론을 찾아보자라는 겁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첫 번째 시작점이 전진 선택법이라고 불리우는 Forward Selection입니다. Forward Selection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하느냐? 아무것도 변수를 사용하지 않는 모델로부터 시작을 해서 가장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는 변수들이 순차적으로 더해집니다. 그리고 이 변수가 한번 선택이 되면 해당하는 변수는 절대 다시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수의 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한다는 특성을 갖습니다. 이걸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시로서 우리는 총 x1부터 해가지고 총 p개의 변수가 있는 데이터셋을 확보를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그러면 처음에 하는 건 뭐냐면 자, 변수 하나를 사용을 해가지고 모델을 만들어 봅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모델을 만드는 데 있어서 y는 fx1만 사용을 해보고요. 또 y는 fx2만 사용을 해보고요. 쭉 해서 y는 fxp까지 사용을 해봅니다. 그럼 총 p개의 모델이 만들어지겠죠. 이 중에서 가장 선형회귀 분석이라고 쳤을 때 adjusted r-square가 높은 모형, 그나마 상대적으로 높은 모형이 뭐냐 봤더니 지금 우리가 이 강의 자료에서 보고 있는 3번 변수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3번 변수를 선택을 해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과정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3번 변수, 여기서 잘 보시면 x3는 고정이 되어 있죠. 3번 변수는 고정을 시켜놓고 모형을 또 만들어 봅니다. y는 x3와 x1 조합에 대해서 y는 fx3와 x2 조합에 대해서 쭉 해서 y는 fx3와 xp 조합에 대해서 또 모델을 만들어 봐요. 그랬을 때 어떤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변수를 추가를 해야 되냐면 여기서 예시로는 지금 x3 다음에 x5가 다시 선택이 됐는데 x3와 x5를 이용해서 만든 모형이 앞서 만들었던 x3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성능이 향상되면 5번 변수를 추가로 사용하는 게 우리의 모델링에 도움이 되겠구나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를 해주는 겁니다. 어떤 의도인지 아마 절차가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이걸 반복합니다. 이번에는 3번, 5번을 고정시켜 놓고 만들어 봤더니 세 번째로는 1번 변수를 추가시키는 게 도움이 됐더라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이걸 계속 반복을 하면 언제 종료 조건이 되느냐? 더 이상 여기서는 이제 네 번째까지 x8번까지 이제 변수가 추가가 됐고요. 이 상황에서 종료가 되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x3 여기서 이제 선택되어 있는 걸 다시 한번 나열을 해볼게요. x3와 x5와 x1과 x8이라는 이 조합에다가 어떠한 변수를 사용을 했음에도 추가로 사용을 해봐도 요 네 가지가 가지고 있는 요 네 개가 가지고 있는 퍼포먼스보다 좋아지지 않게 되면 굳이 추가적인 변수를 사용할 아무런 이유가 없을 겁니다. 그때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종료 조건은 현재 조합에 추가로 새로운 대안이 되는 변수를 탐색을 해봤을 때 성능의 향상이 유의미하게 일어나지 않을 경우에는 중단을 한다. 이게 forward selection, 전진 선택법의 종료 조건 또는 중단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앞서 설명했던 forward selection과 정반대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 게 backward elimination이라는 방법론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말로는 이제 후방 소거법이라고 부르는데요. 메커니즘이 앞서 설명했던 방식과 정반대입니다. 뭐냐? 시작점이 어디냐면 모든 변수를 사용한 이 모델이 시작점입니다. 그래 놓고 forward selection과는 반대로 하나씩 뺍니다. irrelevant variable을 sequentially removed 한다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변수 하나를 빼봐요.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여기서는 y는 f의 x small x minus x1. 자, 이 표현은 이 변수를 뺀다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빼는 약속입니다. f large x는 전체 변수 셋들이고요. x2만 뺀 모형. 해서 y는 f 해서 x, 마이너스 x6 여섯 번째 변수만 뺀 모형 이렇게 만들어 봤을 때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어떤 변수를 뺐는데 성능이 심지어 그 변수를 사용했을 때보다 더 올라갔다거나 향상이 됐다거나 아니면 성능의 변화가 거의 없을 때, 미미할 때 해당하는 변수는 예측 모형의 구축에 별반 쓸모가 없는 변수였다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수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여기서는 지금 1, 3, 4, 5, 6이니까 뭐가 빠졌느냐? x2가 이제 빠졌습니다. 이제 제외가 됐고요. 또 해봤더니 이번에는 1, 3, 5, 6이니까 x4가 또 제외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해봤더니 1, 3, 6이니까 2단계에서는 x5가 제외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종료가 됐는데 종료 조건은 여기서는 당연히 반대로 현재 조합에서 어떠한 변수를 빼더라도 성능의 저하가 급격하게 일어나면 지금 셋에 존재하는 변수들은 전부 중요한 변수라는 것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backward elimination의 종료 조건은 어떤 변수를 빼더라도 현재 조합에서 어떤 변수를 빼더라도 성능의 저하가 급격하게 일어나게 된다면 더 이상 변수를 제거하지 말라라고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을 했던 전진선택법과 후방소거법을 다시 한번 앞에서 그렸던 그림으로 보여드리자면 이런 지금 특징을 갖습니다. X축은 시간이 되겠고요. Y축이 이제 성능이 됩니다. 단어가 기니까 여기 점으로 찍을게요. 퍼포먼스가 되면 Exhaustive Search, 전역 탐색은 여기에 이 영역을 위치를 하고요.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던 Forward Selection하고 Backward Elimination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위치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자, 시간은 여기는 이제 이 리니어 스케일이 아니라요. 이렇게 써야 될 겁니다. 이걸 약간 이렇게 줄임 표시를 써가지고요. 성능 자체는, 아니 시간 자체는 매우 급격하게 줄었는데 성능도 꽤 하락을 하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역산을 해서, 역산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근데 나는 이것보다는 시간을 조금 더 드릴 수가 있으니 조금은 더 우수한 성능이 나타나는 방법론을 또는 변수 선택법을 만들고 싶어요 라는 목적에 의해서 이제 개발된 게 지금 설명하는 스텝와이즈 셀렉션입니다. 스텝와이즈 셀렉션은 단계적 선택법이라고 불리우고요. 방법론 자체가 forward selection과 backward elimination을 번갈아 가면서 수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forward selection 또는 backward elimination에 의해 비교했을 때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다만 여기서 보면 has more chances to find the optimal set of variables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게 바로 이 얘기거든요. 여기 있는 이 파트입니다. 시간은 조금 더 걸리겠지만 성능은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앞서 설명드렸던 전진선택법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선택이 되면 해당하는 변수는 절대 다시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후방소거법 같은 경우에도 한 번 제거가 된 변수는 다시 변수셋에 돌아오질 않습니다. 선택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단계적 선택법에서는 전진선택과 후방소거를 반복적으로 번갈아 가면서 하기 때문에 한 번 선택이나 제거가 됐던 것들이 can be reconsidered라고 되어 있죠. 선택이나 제거에 다시 후보군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세 가지를 이제 그림을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여기서 보는 것처럼 전진 선택법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스텝 수에 따라서 변수의 수가 점점 늘어나다가 중단이 됩니다. 반면에 후방 소거법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XY 축일 때 점점 감소하다가 더 이상 감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계적 선택법 같은 경우에는 전진 선택처럼 올라가다가 내려갈 수도 있고요.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갈 수도 있고, 이러한 형태이다가 이제 특정한 지점에서 수렴을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스텝와이즈 셀렉션에 대한 방식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똑같은 예시로.
전진 선택법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기에서부터 변수 선택을 수행을 해서 3번 변수가 제일 첫 번째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3번 변수가 선택이 되었어요. 아까의 메커니즘에 의하면 전진 선택을 한 다음에는 후방 소거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하나만화입니다. 왜냐하면 3번 변수를 사용한 모델이 3번 변수를 사용하지 않은 모델보다 성능이 좋았기 때문에 선택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얘를 빼면 성능이 하락하기 때문에 후방 소거를 한다라고 해도 안 빠집니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x3에 더해서 x5라는 변수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후방 소거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이론적으로는 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x3과 x5 중에서 빠져야 되면은 5번이 당연히 빠져야 되겠죠? 근데 5번이 빠진 모델인 x3보다 안 빠진 모델인 3과 5를 함께 쓴 모델이 좋았기 때문에 이전 단계에서 선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첫 두 단계는 전진 선택법하고 후방 소거를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게 원칙이지만 후방 소거를 하지 않아도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여기서는 지금 세 번째 단계에서는 x3과 x5와 x1이 있습니다. 여기서의 후방 소거를 하면 가능한 조합이 뭐가 나오냐면,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x3과 x5만 사용한 변수 모델, x3과 x1만 사용한 변수, x5와 x1만 사용한 변수, 이렇게 조합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변수를 하나짜리에서 두 개짜리로 가는 이 스텝에서 고려하지 못했던 조합이 지금 등장을 합니다. 그게 바로 x5와 x1에 대한 조합입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변수들에 대한 서로 교호작용이라든지 또는 이제 변수들 사이의 어떤 그 관계 때문에 두 개짜리 변수 조합일 때 3번, 5번이 아닌 1번, 5번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왜 3번, 5번이 더 좋았느냐? 3번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두 번째 변수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답을 하고 싶었던 거였고요. 이 과정에서는 모든 가능한 두 가지 변수들의 조합 중에서 탐색을 해보면 3번, 5번보다 1번, 5번이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전진 선택법에서 탐색할 수 없는 이러한 케이스를 단계적 선택법에서는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탐색하고자 하는 게 바로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전진 선택을 또 하고 후방 소거해보고 선택하고. 자, 그래서 이 페이지는 다시 한번 스텝와이즈 셀렉션, 단계적 선택법의 프로세스를 설명하는 페이지니까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forward selection과 backward elimination에서 어떻게 변수가 선택되고 감소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스텝바이 셀렉션은 forward나 backward와는 다르게 양방향으로 움직인다. forward는 여기서는 변수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backward는 변수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만 스텝와이즈는 증가하기도 했다가 감소하기도 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변수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이제 성능을 평가하는 지표들이 존재하는데요. 이 성능을 평가하는 지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AIC라는 방법론이 있고요. 우리 수업에서는 학부 수업에서는 AIC 정도만 알고 있어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AIC에서 계산하고자 하는 방식은 두 가지의 텀을 조화를 시키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sum of squared error라는 거를 이용을 합니다. 얘는 sum of squared error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우리 ordinary least square 방식 했을 때 본 것처럼 SSE는 summation i는 1부터 n까지 yi-yi 의 제곱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차 항들에 대한 이제 잔차들의 제곱이 되겠죠. 당연히 얘는 낮을수록 좋은 모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k라는 게 바로 변수 수입니다. 그래서 이 AIC는 두 가지의 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텀, 이쪽 파트가 요구하는 바는 뭐냐면요. 같은 변수의 개수라면 퍼포먼스를 향상시켜라 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 텀 여기에 있는 이 K가 변수의 개수라고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지표가 요구하는 바는 같은 성능이라면 변수의 수는 최대한 낮게 만들어라 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AIC 같은 경우에는 낮을수록 좋은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변수가 같다면 성능은 향상시켜라. SSE는 에러니까 이게 낮을수록 좋은 거죠. 그 다음에 같은 성능이라면 변수를 적게 쓰라. 이 두 가지를 조화시킨 것이고요. 비슷하게 이 계산식만 좀 다를 뿐이지 BIC라는 방법론도 똑같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배웠던 Adjusted R-Square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전진선택법, 후방소거법, 단계적 선택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유전 알고리즘을 통한 변수 선택이라는 방법론을 설명을 할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배경을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봐왔던 그림을 한 번 더 그려볼게요. X축은 이제 시간이고요. 소요 시간이고요. Y축은 성능이라고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했던 시작점 Exhaustive Search는 여기에 있습니다. 성능의 상한이고요. 여기서 보시는 요 값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노란색으로 성능의 상한이지만 시간이 너무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도했던 방법론들은 뭐가 있느냐면 Forward Selection과 이제 정확하게 그림이 이게 이렇다는 게 아니라 의미상으로 생각을 해주세요. Forward Selection과 Backward Elimination이 이런 위치에 차지를 합니다. 성능은 꽤 떨어졌지만 시간을 매우 빨리 단축을 시킨 것이고요. 여기에서부터 뭔가 아쉬운데 시간을 조금 더 들이지만 성능이 좀 더 좋아지는 우리가 여기에다가 Stepwise Selection을 만들자 라고 했었고요. 지금 설명하는 거는 이걸 한 번 더 한 겁니다. 내가 컴퓨테이션 파워가 조금 더 있으니까 나는 시간을 더 쓸 수 있어.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거의 옵티멀에 가까운 최적 조합을 찾아내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사용하는 게 지금부터 설명하는 유전 알고리즘을 이용한 변수 선택, 주네틱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 주네틱 알고리즘은 이 아이디어, 기본적인 목적 자체는 뭐냐면 아까 보여드렸던 이 forward selection, backward elimination, stepwise selection이 전부 local search가 되겠고요. local search의 성능을 improve로 시키자. 근데 그냥 공짜로 improve를 시킬 수는 없으니까 조금 더 계산 시간을 투입해서 성능을 향상시키자라는 게 이 유전 알고리즘의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네틱 알고리즘은 메타 휴리스틱 알고리즘이라고도 불리우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메타 휴리스틱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트라이얼 앤 에러 해보고 개선하고 해보고 개선하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무작위로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메타 휴리스틱 어프로치고요. 생각보다 수학적 최적화 방법론들 중에서는 자연 현상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만들어진 알고리즘이 많이 있습니다. 요새는 이제 딥러닝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딥러닝의 가장 기초적인 개념이 되는 인공신경망, Artificial Neural Network도 사람의 뇌에서 정보를 처리하는 절차를 모사하고 싶은 목적을 가지고 진행이 되었고요. 여러분들 요새는 놀이터가 전부 이렇게 우레탄으로 되어 있어서 개미를 잘 못 보고 그러는데 이제 개미들이 자기의 집에서 어떤 먹이가 있는 곳까지 서로 이렇게 군집을 이루면서 무리를 이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식량을 비축하는 거 혹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는 공원 같은 데서 흙바닥에서 이렇게 개미들이 일렬로 왔다 갔다 하는 거 본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걔네들이 처음에는 여기서 보면 되게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개미 입장에서는 끝에서부터 끝까지 올 때 약간 비효율적인 이런 루트를 막 타고 처음에는 움직입니다. 그런데 개미들 꽁무니에서는 자기들끼리 맡을 수 있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그래서 그 호르몬은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옅어지게 되면 멀리 돌아온 개미들의 호르몬은 뒤따라오는 개미가 잘 맡기 어려울 것이고요. 가까이 방금 전에 지나간 것들은 호르몬을 맡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한 원리를 이용을 해서 자기들끼리 내부적으로 길을 탐색을 해서 최적화를 해요. 그러다 보면 최종적으로는 거의 직선 최단 거리에 가까운 루트들을 찾아냅니다. 이거를 수학에서 모사한 게 엔트 콜로니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고요.
날아가는 이 새떼들이 움직이는 이 역학적인 특징을 이용을 해서 알고리즘화 시킨 게 PSO, Particle Swarm Optimization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 자연 현상으로부터 모사한 수학적 최적화 알고리즘이고요. 지네틱 알고리즘은 진화의 알고리즘입니다. 진화를 모사한 자연 포유류의 진화를 모사한 알고리즘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무성생식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양성생식에 의한 진화를 모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진화 관점에서는 여러분들 중학교 때 아마 배우셨을 텐데 다윈의 자연선택설, 라마르크의 용불용설 뭐 이런 용어 들어본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자연선택설은 뭐냐면 굉장히 다양한 개체들이 있는데 환경에 특화된 좋은 개체들만이 다음 세대로 유전자를 남겨서 그 환경에 적응을 한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기린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자면 아프리카에 목이 긴 기린과 목이 짧은 기린들이 원래는 같이 공존을 했었는데 생존에 목이 긴 기린들이 훨씬 더 유리했기 때문에 목이 짧은 기린들은 도태가 되고 목이 긴 기린들만 살아남아서 긴 목에 대한 유전자를 후대에 남겼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반면에 용불용설은 쓰면 쓸수록 기관이 발달한다는 얘기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한 세대 내에서 이 기린의 목이 높이 있는 나뭇잎을 따먹기 위해서 점점 길어질 수 있다는 걸 뜻합니다. 지금은 이제 다윈의 자연 선택설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한 다윈의 자연 선택설을 모사를 해가지고 수학적인 최적해를 찾는데 사용한 게 바로 이 유전 알고리즘, 지네틱 알고리즘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절차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셀렉션, 현재의 객체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을 찾자. 크로스오버라는 게 생식, 교배입니다. 얘네들을 가져다가 기존 헤드를 가져다가 새로운 대안을 찾아내자. 뮤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뭔가 로컬 옵티멈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이 그림에서 보면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은 실제로 가야 되는 곳은 여기인데 현재 우리가 만약에 이 로컬 옵티멈에 여러 가지 헤드들이 이렇게 몰려 있다면 돌연변이를 주어 가지고 이걸 점프해서 여기에서부터 또 혹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 이게 바로 돌연변이입니다. 자, 그래서 지네틱 알고리즘, 유전 알고리즘을 이용한 변수 선택의 절차는 보시는 것처럼 총 6가지의 단계로 되어 있고요. 각각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설명을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원타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스텝 2에서부터 스텝 5까지는 이렇게 피드백 루프가 돌아간다는 거 참고해 주세요. 자, 우선 첫 번째 스텝은 이 방법론들을 실행하기 위한 초기화 단계입니다. 여러 가지 세팅을 초기화를 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이 유전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유전 쪽에서 나오는 용어들을 많이 차용을 합니다. 우선 크로모점이라는 것을 인코딩을 할 겁니다. 이 크로모점 같은 경우에는 이 유전 알고리즘이 반드시 변수 선택에만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수학적 최적화 알고리즘이 사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인코딩 방식에 따라서 활용도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얘기가 인코딩 스킴은 태스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게 그 얘기고요. 변수 선택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바이너리 인코딩, 다시 말하면 0, 1이라는 인코딩을 사용하게 됩니다. 용어는 여기서 보면 첫 번째 보시는 이 파트가 이 전체를 크로모점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안에 있는 하나의 컬럼 또는 이 값을 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용어 잘 이해를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1, 0의 값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이너리 인코딩이라는 게 숫자가 1이 주어져 있으면 해당하는 변수를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이 변수를 사용해서 모델링을 해라. 변수 사용. 반면에 0으로 되어 있으면 이거는 변수를 사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변수 사용 x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자면 다시 한번 보자면 이 크로모점에 인코딩된 이 진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예측 모형을 만드냐면 y는 f 해가지고요. x1이라는 변수는 쓰고 x4라는 변수도 쓰고 x6,
X7은 쓰는데 X8은 쓰지 않고요. 쭉쭉쭉 해가지고 XD까지를 가지고 만들어라 이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변수를 쓸 것인가라는 정보가 이 크로모점의 G에 인코딩이 되어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만들어요. 처음에는 어디가 어떤 시작점이 좋을지 모르니까 보통 한 50개에서 한 100개 정도를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초기화를 할 때 다시 한번 보자면 크로모점의 개수 이걸 이제 population이라고도 부릅니다. 크로모점의 개수를 population이라고도 부르는데 몇 개나 해야 될 것인가? 보통 한 이제 50에서 100개 정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피트니스 펑션을 정의할 텐데 이건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이 크로모점에 인코딩된 변수 조합이 얼마나 좋으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되는 이 값입니다. 이 함수입니다. 측정 지표, 평가 지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크로스오버 메커니즘이 무엇인지 이거는 크로스오버 설명을 할 때 말씀을 드릴 텐데 대안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것도 역시 처음에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로서 사용자가 지정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 뮤테이션의 정도, 돌연 변이를 얼마나 줄 것인가 이것도 역시 사용자가 지정하는 값입니다. 요 피트니스 펑션, 크로스오버, 뮤테이션은 뒤에서 다시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도대체 이 유전 알고리즘을 언제까지 실행을 시켜야 되느냐 또는 중단해야 되는 기준이 무엇이냐를 먼저 사전에 정하는 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같이 한번 또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트니스 펑션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여기서 아까 잠깐 뒤에서 다시 설명할게요 했던 그 내용인데 피트니스 펑션이라는 거는 각각의 크로모점들의 인코딩된 값을 가지고 모델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어떤 크로모점들이 상대적으로 더 나은지를 평가해주는 지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트니스 밸류가 클수록 보통은 크로모점이 더 우수하다라고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크로모점에 대해서 이제 이 피트니스 펑션을 설계할 때 가져야 되는 원칙은 변수 선택이 가져야 되는 원칙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두 개의 크로모점이 서로 같은 피트니스 밸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변수 적게 쓰는 크로모점이 더 좋은 거다. 반면에 같은 개수의 변수를 사용하고 있다면 더 predictive 파워가 또는 성능이 좋은 게 더 우수한 크로모점이다. 이 두 가지가 피트니스 펑션을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녹여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형 회귀 분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서서 변수 선택을 평가하는 지표였던 수정 R제곱합이라든지 AIC, BIC를 그대로 피트니스 펑션으로 써도 무방합니다. 자, 네 번째 스텝은 셀렉션이라는 건데요. 이건 뭐냐면 아까 population에서 크로모점을 한 50개 정도를 잡았다라고 이제 선택하게 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50개의 크로모점 중에서 얘네들을 가지고 전부 생식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생성하는 게 아니라 일부만 추출하는 겁니다. 일부인데 어떤 일부냐? 사실은 우수한 일부만을 추출을 하는 게 바로 이 여기서의 이 셀렉션의 의미입니다. 셀렉션의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셀렉션을 하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 어프로치가 있는데요. deterministic selection과 probabilistic selection 또는 stochastic selection이 있습니다. deterministic selection은 단순히 상위 n%에 해당하는 크로모점은 무조건 선택을 하고요. 하위에 해당하는 크로모점은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probabilistic selection 또는 stochastic selection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지 간에 각각의 이 퍼포먼스 크로모점들이 가지고 있는 피트니스 밸류가 있으니까 그 피트니스 밸류에 조금 더 비례해 가지고 가장 우수한 크로모점은 선택될 확률을 높여주고 가장 열등한 크로모점도 최소한 선택이 될 수 있게 기회는 제공해 주자는 얘기죠. 아래 있는 예시가 뭐냐면요. A라는 크로모점의 피트니스를 예를 들어서 3이라는 값으로 측정이 됐고요. B라는 크로모점은 1이라는 값으로 C는 2라는 값으로 이 피트니스 밸류가 측정이 됐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전부 정교화를 해서 두 개 이제 부모 크로모점 두 쌍을 이제 찾아낼 텐데 이 셀렉션 과정에서 A가 한쪽 부모가 될 확률은 50%로 해주고 B가 될 확률은 17%, 6분의 1, C가 될 확률은 6분의 2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B라는 크로모점이 좀 상대적으로 현재 성능이 낮긴 하지만 낮은 확률로라도 다음 세대에 유전자를 넘겨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받습니다. 반면에 Deterministic Selection 같은 경우에는 이 중에 2개 뽑아라 그러면 항상 A하고 C만 계속적으로 뽑히지 B가 뽑힐 확률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탐색의 영역이 좁아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단계는 크로스오버입니다. 두 개의 이 크로모점, 이 부모 노드로부터의, 현재 세대로부터 가장 적합한 크로모점을 찾았으면 해당하는 크로모점을 이용해서 새로운 세대, 이제 자식 세대를 만드는 건데 그 자식 세대를 만드는 방법은 바로 뭐냐면 크로스오버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 현재 우수한 크로모점들의 진들을 섞습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보세요. 크로스오버 포인트가 2로 되어 있으면 랜덤하게 2가지 지점을 잘라서 지금 보면 이 색깔로 구분하실 수가 있는데 가운데 토막이 서로 교환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크로모점을 하기 전을 parent라고 표현을 하고요. 부모 크로모점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거를 child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한 세대가 진행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크로스오버 포인트가 2일 경우에는 이렇게 되지만 3일 경우에는 여기서 예시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3일 경우에는 하나, 둘, 셋 잘라서 여기에 두 번째 토막과 네 번째 토막이 서로 교환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극단적으로 증가시키면 크로스오버 포인트는 n개일 때까지 확장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이게 n개가 되면 이건 어떤 상황이 되느냐? 난수를 진의 개수만큼 생성을 해놓고 0.5를 기준으로 해서 0.5보다 크면은 치환을 해주고 크지 않으면 치환을 해주지 않는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이 난수가 0.5보다 큰 진의 그 인덱스는 두 번째하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여덟 번째입니다. 어디가 바뀌었는지를 한번 잘 보시면 여기 보는 것처럼 두 번째 진이 치환이 됐고요.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가 치환이 됐고요. 여덟 번째가 치환이 됐죠. 여기는 이 난수와 정확하게 일치를 합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이라기보다는 가장 이 크로스오버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이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가장 확장성이 그 큰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크로스오버 포인트가 고정이 되어 있으면 해당하는 고정 포인트에 대응하는 이 범들들은 한꺼번에 움직여야 되는데 크로스오버 포인트를 n으로 잡으면 각각의 개별적인 진들마다 얘네들을 바꿀 것인지 아닐 것인지를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의 뮤테이션은 뭐냐면요. 앞에서 만들어진 크로스오버를 통해서 만들어진 차일드 크로모점들에 대해서 무엇을 하느냐? 매우 낮은 확률로 실제로 유전에서도 돌연변이는 낮게 나타나니까요. 매우 낮은 확률로 값을 반대값으로 바꿔줍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있는 게 바로 크로모점들의 크로스오버를 통해서 만들어진 자식 세대라고 했을 때 차일드 크로모점이라고 했을 때 일정 부분을 통해서 여기서 보면 여기랑 여기는 원래 값이 지금 얘는 1이었는데 0으로 바뀌었고요. 얘는 0이었는데 1로 바뀌었고 얘는 1이었는데 0으로 바뀌었습니다. 매우 낮은 확률로 이걸 바꿔줍니다.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로컬 옵티멈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던 이 그림으로 보자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글로벌 옵티멈 역인데 현재 오프스프링들이 막 다 여기에 몰려 있습니다. 이렇게 몰려 있으면 이쪽 로컬 옵티멈에 빠져서 종료될 가능성이 높으니 뮤테이션을 통해서 야, 너 이쪽으로 좀 가서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탐색해봐. 그래서 글로벌 옵티멈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근데 이 값은 너무 크게 되면 수렴을 잘 하지를 못하고 발산을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1% 미만, 그러니까 0.01 미만으로 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과정을 뮤테이션까지 하면 앞서 보여드렸던 모델을 만들어서 피트니스 펑션을 만들어가는, 피트니스를 다시 측정하는 걸. 그게 한 세대, 여기서 보면 이터레이션이라고 한 게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크로모점을 가져다가 모델을 피트니스 밸류를 측정을 하고
우수한 크로모점들을 선택해서 부모로 정의하고 자식 크로모점을 만들고 크로스오버 뮤테이션을 해서 자식 크로모점을 만든 게 한 턴입니다. 한 이터레이션이 된 거죠. 그 이터레이션을 이렇게 쭉 반복을 하게 되면 점점점 이건 이제 퍼포먼스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상황인데 감소하다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이렇게 세츄레이션이 되게 됩니다. 300 이건 3000 곱하기 10이니까 사실은 3500세대가 이제 진화했다는 뜻이거든요. 사실 사람은 인간이라는 종은 한 번 세대를 진화할 때 약 30년이 걸리는데 곱하기 3500 하면 한 10,000년 정도의 진화가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보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수행을 해서 이 앞서 설명드렸던 중단 요건, 종료 요건을 만족할 때까지 수행을 해서 그 시점에서의 가장 베스트 크로모점이 이렇게 딱 나올 겁니다. 그 크로모점에 인코딩된 진 값들이 뭐 10, 11, 000, 10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에 해당하는 이 변수들만을 사용하는 게 베스트 변수 셋이다 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해서 변수 선택 관점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슈링키지 방식, 방법론의 목적 함수에 같은 값이면 적은 변수를 선호하는 장치를 걸어두는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